경제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뱅크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이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뱅크런입니다. 즉 은행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가 작용을 해서 저 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파산할 것 같은데 빨리 파산하기 전에 우리가 예금했던 거 다 찾자, 그런 공포가 확산되면 너나 없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뱅크런이라는 것은 경제가 파국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스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조 유로씩, 하루에 2조 원씩 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로존 19개국과 EU 29개국, 즉 유로존은 뭐고 EU는 뭐냐? EU는 정치 사회적인 유럽 결사체고요. 유로존은 EU 국가 중에서 어떤 나라는 유로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어떤 나라는 영국처럼 파운드화를 그대로 쓰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EU 나라 중에서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유로존에 가입 못한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숫자가 EU보다 한 10개 정도 작은 겁니다. 영국은 유로존은 아니죠. 그래서 이 EU와 유로존이 25, 26 연석 회의를 여는데 여기에서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그리스의 차프리스 극자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스는 여기에서 합의가 되어야 72억 유로를 받아서 IMF 등에 진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합의가 결렬되면 그리스가 받게 돼 있는 그 유로존의 지원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러면 그리스는 디폴트, 즉 돈 없다, 배째라, 이걸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 수순은 추가적인 협상을 한 번 더 해보느냐, 안 그러면 아예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이 수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규모로는 유럽에서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재정 규모는 한 0.5%, 수출을 한 1% 해서 0.5에서 한 1.5 정도 사이에 모든 경제 지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거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진 적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리스가 차라리 그 유로존을 탈퇴하려고 EU를 탈퇴해서 독자적인 행보로 가는 게 맞다. 그리스는 자국의 옛날 통화로 그대로 돌아가서 빚은 다 떼먹고 그냥 관광이나 기타 그 농산물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냥 EU는 EU대로 살아남고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살아남는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쌍방이 더 나을 수 있다. 끝도 없이 그리스를 안고 가다가는 이 밑빠진 독으로 빚만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건전한 국가들도 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가 그냥 배째라식으로 빚 떼먹고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은 지금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빚이 500억 유로랍니다. 총 63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는 그동안에 이 빚을 갚고 또 새로운 자입금을 빌리기 위해서 EU나 유로존이 제시하는 조건들, 그리스의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임금 인상을 줄이고 또 그리스 국영기업 중에 부실한 부분을 정리하고 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용 유연화를 갖다가 도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올 초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한테 굴욕적인 항복 조건을 강요하지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판을 깨겠다라고 벼랑끝 전략을, 재무장관을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인데 이제는 게임도 아니죠. 거의 같이 죽자라는 그런 시체 이론을 끌고 와가지고 결국 지금 그리스는 벼랑끝 협상을 해오다가 그것도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판을 깨는 사태에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 되고 또 유로존을 탈퇴하면 이 부분은
아마 세계 경제에 충격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입힐 겁니다. 그리스 자체의 규모는 별거 아니지만 그리스 사태가 다른 지금 유로존에서 그 피그스라고 부르던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이탈리아도 포함되겠죠. 이런 나라들의 지금 일종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를 째버리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어떤 전파 효과가 유럽의 재정과 금융위기로 재발이 될 수 있고요. 또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강한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세계 경제에 우리가 현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충격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걸로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돈들, 즉 한국의 주식이라든지 채권 시장에 파생상품 시장에 나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 환율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쭉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신흥국에 나가 있던 이 미국의 달러 자본을 비롯한 외국 유럽 자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그 효과들이 어떤 이 경제에 있어서 다른 파급적인 효과들을, 즉 주식시장을 굉장히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냥 놔둬도 중국의 거품이었던 주식시장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 전 세계의 주식시장에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과 외환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수준으로 보입니다. 지금 메르스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가지 성장률이 둔화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리스 사태와 미국의 연방연행 준비 사이에 이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이 한국의 경제에도 예측 못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신문에 재벌들이 식당 사업에 참여한다. 심지어 한국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손 문구로 유명한 중견기업이죠. 식당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그룹도 외식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보도됐습니다. 요즘 먹는 거에 관한 것이 TV를 보면 유행입니다. 삼시세끼부터 해서 백년 식당, 백년 손님, 이래서 좌우간 셰프하고 음식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먹어야 될 거와 안 먹어야 될 거를 구분을 하고 좀 달라드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재벌이나 중견기업이 본연의 가업이 있고 주 종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떨치고 당장 현금 장사가 되고 또 자식들한테 나눠주기 좋고 겉으로 때깔 난다고 요식업에 달라들면 그러면 동네 골목 상권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한국의 커피 시장 한번 봅시다. 투썸 플레이스인가는 CJ, 스타벅스는 신세계, 엔젤리너스는 롯데, 그 다음에 더 카페는 이랜드, 파스쿠치는 SPC, 닥터 로빈인가는 기뚜라미 보일러가 됩니다. 자, 삼성도 얼마 전에 아티제를 하다가 손을 뗐죠. 2012년 대선 무렵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재벌들이 받고 특히 그 재벌들의 비난의 핵심에 있었던 부분이 재벌 빵집이었습니다. 재벌들의 딸들이나 손녀가 빵집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그 아티제를 손을 뗐습니다. 떼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작년하고 올해 매출이 급감한답니다. 작년에 22억이나 아티제에서 적자가 나고 롯데도 포숑이라고 했는데 손을 떼니까 15억이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탑클라우드라는 것도 했는데 삼성이 그것도 손을 떼니까 35억이 적자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재벌 빵집, 재벌 커피집 이런 부분이요 정말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사실은 재벌들도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집 이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동네마다 동네 커피집이 있을 때, 동네 다방들이 있을 때 그것은 동네 분들의 자영업이었습니다. 이제는 길목마다 재벌 커피집과 프랜차이즈 커피집, 빵집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동네 빵집들 없어지고 동네 커피집들 다 없어졌습니다. 자, 세상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경제인, 경영인에게는 칭송을 하고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굳이 커피집, 빵집까지도 해가면서 사회적인 비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칭송을 받아온, 아니 뭐 칭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큰 자본을 가진 재벌급 인물들이 빵집, 커피집을 한다고 하면 아마 미국 사회에서 졸부로 파티에 입장도 안 시켜줄 겁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재계는 올해 수준인 5,580원을 유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는 10,000원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전략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요. 재계는 한 1,000원 올렸어, 한 500원 올렸어, 뭐 얼마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노동계는 한 뭐 7,000원쯤 하자 해서 그 사이쯤에서 결정되면 얼마나 서로 합리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서로 합리적이지 않고 상대가 배째라고 나올 거니까 나도 배째라도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째라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배째라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결말이 합리적으로 결말이 날지, 나라가 완전히 쪽박을 차서 문을 닫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했더니 14년 만에 소비 열풍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700원으로, 즉 8.5유로로 하니까 가계 수입은 8.8% 늘었는데 소비가 26.5% 증가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최고의 소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독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또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일자리가 23만 개가 사라졌다, 이런 부정적인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얼마만큼을 인상시키는 것이 그 저소득층의 삶도 돌보고 또 나아가서 이 소비도 정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가, 이 부분이 고민거리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어느 한국의 기업이요, 중국의 장애인 기금으로 매덕을 기부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업 참 한국에 인색하다고 소문도 좀 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도 좀 들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참 중국에 기부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언짢았습니다.